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책은 라틴어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동일 선생님이 지었고요. 몇 년 전인가요? 서울 지역, 특히 서강대에서 인기를 끌었던 수업, 라틴어 언어 수업을 정리를 하셔서 책으로 냈습니다. 뭐 별책 아닌 듯 싶은 책이었어요. 저는 무시했는데 몇 년간 뭐 상당한 그 인기를 끌었던 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잔잔한 어떤 그 감동이라 그럴까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뭐 라틴어뿐만 아니라 뭐 어떤 언어든지 간에 그것을 곱씹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의미, 세상 읽기, 인생 읽기를 이제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새롭게 각자 의미를 되새기면서 감동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만한 책입니다. 네. 자, 페이지 5, 5페이지. 계기가 나옵니다. 라틴어 수업은 한동일 교수가 2010년 2학기부터 2016년 1학기까지 서강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초급, 중급 라틴어 수업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실 2010년 로마에서 10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는 잠시 쉬었다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우연히 대학교에서 라틴어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해 흔쾌히 결정했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오래 강의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22쪽. 라틴어 수업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학생들은 이 강의를 단순한 라틴어 수업이 아니라 종합 인문 수업에 가깝게 느꼈던 겁니다. 27쪽. 사실 언어 공부를 비롯해서 대학에서 학문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틀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학문을 하는 틀이자 인간과 세상을 보는 틀을 세우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향후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그것을 빼서 쓸 수 있도록 지식을 분류해 꽂을 책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라틴어를 말함으로써 사고 자체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문법은 그런 어떤 인위적인 작업이 가해졌던 언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라틴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 그 라틴어 문법을 적용해서 과도하게 이제 라틴어 문법화하는 경향이 일어나죠. 문법사에 있어서. 30쪽. 프리마 스콜라 알바 에스트.
이 문장은 직역하자면 첫 수업은 희다인데 그것은 곧 첫 수업은 휴강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말은 로마 시대의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업 첫날 하는 말입니다. 그게 아마 전통이었던 모양이죠. 그것도 이제 그렇게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프리마 스콜라 첫 수업은 알바 에스트 알바가 이게 히다라는 뜻이고 에스트가 그렇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수업은 하얗다 휴강이다 블랭크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자신을 돌아보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정신적인 어떤 웜업을 하는 그런 계기로 썼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야 좋아하죠. 34쪽 아지랑이는 라틴어로 네불라라고 합니다. 그 뜻은 보잘것없는 사람, 허풍장이 란 뜻의 네불로라는 명사와 안개 낀 희미한을 뜻하는 형용사 네불로수스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네불라에는 아지랑이라는 뜻 외에도 보잘것없는 것, 그런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오리무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지랑이를 뜻하는 라틴어 네불라는 인도 유럽어에서 작은 구름을 뜻하는 네브에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것을 그리스어가 네펠레로 차용하고 다시 라틴어가 그리스어를 네불라로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원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어떤 차용 관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9쪽 서구어의 no, 농, 네, 나인 등의 부정 부사는 고대 인도 유럽어의 부정을 뜻하는 개념 밤에 흐르는 물의 모함에서 나왔습니다. 상고시대에는 깜깜한 밤을 밝은 바다의 움직임이 끝나고 어두운 바닷물이 땅으로 흘러와 생기는 현상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뭘 봤니? 라고 물으면 물만 보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만 보았다는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건 저도 처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부정어를 뜻하는 말의 어원이 물이었다. 조금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해석이 멋있죠. 물만 봤다. 결국 아무것도 못 보았다. 를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제 환유적 표현, 이 은유적 표현으로 자리를 잡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42쪽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는 비단 언어 영역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다. 2001년 로마 유학 중에 법 철학 수업을 들었는데 이 수업의 다고스티노 교수님은 이 분야의 대가로 피타고라스라는 인물에 대해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 신국론을 인용해서 이야기했다. 우리가 사용하는 철학, philosophy라는 말 자체가 피타고라스에서 유래했다면서 그 배경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그러면 philosophy,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어원이
피타고라스가 언급을 처음으로 그 단어를 했다고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이전 시대에는 칭송받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을 현자라고 했습니다. 이 현자의 그 그리스어를 적어 주셨더라면 좋았겠는데, 그런데 피타고라스는 자신을 뭐라고 부르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철학자, 다시 말해 지혜를 궁구하는 사람 혹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필라소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현자로 자처하는 것은 극히 불손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유럽 문화의 출발이 그리스 로마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기원전 6세기 철학자 피타고라스의 사상은 플라톤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고, 플라톤의 사상은 스토아 철학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런데 피타고라스의 사상 역시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통해 전해진 인도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아마 이탈리아 교수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도 유로피안을 얘기할 때 알렉산더의 이제 아시아 침공, 인도 전쟁을 생각하면서 그리스 로마 문명이 인도에 영향을 줬다, 아리안족의 침입,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인도에서 어떤 사상이 기원 전에 벌써 그리스 로마 쪽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좀 더 파헤쳐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마지막 영향을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도 결국 인도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추정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겠죠. 51쪽 Non scolae sed vitae dissimus. 우리는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위해서 공부한다. 세네카가 말한 이 문장에 대한 로마 발음과 고전 발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발음, 지금의 로마 사람들의 발음, non scolae sed vitae dissimus. 고전 발음은 non scolae sed vitae 혹은 vitae discimus. 그 의문론적인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맨 마지막에 위치한 디시무스 동사를 살펴볼게요. 디시무스. 라틴어는 동사의 주어에 인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1인칭과 2인칭 단복수의 경우 문장에 주어를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디시무스는 배우다라는 의미의 동사 디스코가 원형입니다. 디스코가 배우다 라는 의미의 동사랍니다. 여기에서 배움, 공부, 규율을 의미하는 디시플루스가 이제 파생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영어의 discipline이나 discip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했고요. 참고로 라틴어 사전에서 동사를 찾을 때는 반드시 동사의 직설법 현재 단수 1인칭으로 찾아야만 원하는 동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디스코가 1인칭 직설법 현재 단수형으로서 배우다라는 의미라는 거겠죠.
그래서 고전 발음과 현대 로마 발음의 차이를 보면은 이제 디시무스, 디스키무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디시무스. 그래서 국외음화가 이제 일어났다는 거가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외에는 이제 스콜레, 그러니까 스콜라에는 이제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발음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스콜레는 이제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중화된 어떤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틴을 읽는다 그러면 이제 글자 그대로 고전 발음으로 읽는 것이 쉽겠죠. 그리고 그게 더 이제 아치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53쪽에 우리나라 책에는 CICERO가 키케로, 그러니까 이 C는 K로 발음이 됩니다. 키케로. 로마 발음은 치체로. 이렇게 로마 발음은 이제 어떤 국외음화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치체로. 그 다음에 이것은 카이사르. 근데 이거는 또 왜 카사르가 아니라 이제 카이사르입니다. 로마 발음은 케사르, 카이사르. 또한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의 학문은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접한 학문적 성과나 지식들은 모두 일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류는 유럽에 있었던 것이죠. 이에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원조를 공부하기 위해 독일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철학, 법학, 신학 등을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학문에 등장하는 라틴어를 접할 때 당연히 독일에서 쓰는 고전 라틴어 발음으로 익히게 되었죠. 그런 까닭에 우리나라의 초창기 지식인들이 외국의 지식을 들여올 때 라틴어를 고전 발음으로 표기하여 들여오게 되었고, 이것을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사용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라틴어 발음은 이제 독일 유학을 통한 이제 고전, 독일에서는 이제 고전 라틴어 발음,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옮겨 차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전파를 하면 전해준 측은 변합니다. 근데 전수받은 측은 이제 그것을 간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독일이 로마의 문명을 전수받았고, 그네들은 초창기 전수받은 대로 유지를 하게 되고, 이제 로마는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도, 동북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문명이 이제 전수를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에 전해주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일본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일본은 그걸 전수받았고 그때의 형태대로 간직하고 있죠. 보존하고 있죠.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이제 어떤 그 터미널 포인트는 일본이고, 일본의 이제 시기적으로 당, 오, 송 이런 중국의 문명의 어떤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제 중국은 문화를 전수해 준 측으로서 극심한 변화를 있게 되죠. 그런 것이 어떤 문명, 문화 전달의 어떤 아이러니가 되겠습니다. 쪽
언어학습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학습의 방향성이 다른 학문들에도 좋은 나침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 즉 어떤 것에 대해 아는 것, 그 자체가 학문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문을 한다는 것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알의 창으로 인간과 삶을 바라보며 좀 더 나은 관점과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는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위해서 배운다 라는 말에 부합하는 공부의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non scuole sed vitae dicimus, 우리는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위해서 공부한다 라고 하는 이 구문에 진정한 뜻을 이제 설명하는 거겠죠. 그래서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의미는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식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알을 통해서 인간과 삶을 바라보는 좀 더 나은 관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깨다는 것은 알미겠죠. 그런데 이제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행위, 실천, 궁행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지식은 지식으로서 완성되지 않는다. 실천으로서 완성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교양의 차원에서는 물론 이 말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문 자체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이제 전문가, 프로페서, 테크니션, 뭐 사이언티스트 아닙니까? 어떤 궁극에 도달하려 그러면 그죠? 예술을 위한 예술, 지식을 위한 지식. 그래서 이제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점에서는 어떤 이제 극단에 간 knowledge의 극단에 간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좀 더 나은 관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실천적인 궁행의 케이스를 우리는 이제 촘스키에서 봅니다. 그 현실 정치에 대한 참여라든지 뭐 어떤 기존의 어떤 도구마에 대한 어떤 반론을 보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적인 평범한 어떤 지식 추구자, 전문 연구가들은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죠. 예,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자, 60쪽. 언어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빨리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의 명사는 라틴어 명사의 끄트머리만 제거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령 영어의 메리트는 라틴어 명사 메리툼에서 um을, 디펙트는 라틴어 명사 디펙투스에서 us라는 어미를 제거한 것이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영어의 철자와 라틴어의 철자가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work라고 하는 명사는 라틴어 오프스와 철자가 완전히 다르지만 그 의미는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굉장히 실용적인 목적으로 어떤 천민의 언어였기 때문에 이제 라틴어에서 복잡한 그런 격변화라든지 성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된 그런 것들을 학습하지 못한 어떤 불완전한 어떤 형태의 언어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그런 어미 변화들이 생략되고 그래서 단순해진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변화가 뭐 몇십 가지로 동사와 명사의 변화가 있는데 활용이 영어에서는 이제 거의 없죠. 영어는 이제 명사의 활용은 없을 뿐더러 거의 남아 있는 게 뭡니까? he, she, her 이런 정도고 동사는 이제 한 5가지 정도밖에 없죠. 그죠? 시제, work, worked, 그죠? working, ing, more 등등 변화가 없습니다. 단순해졌죠. 그게 이제 간략화, 쉬워진 거죠. 편해진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어순이 고정이 되었죠. 어떤 격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어순이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디 있든지 간에 그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어가 격의 어떤 변화가 조사로서 명시되어 있으니까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격의 가치가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순이 자유롭죠. 라틴어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없어지게 되니까 어순에 의해서 위치에 의해서 고정시킬 필요가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언어가 변화한다는 겁니다. 오프스와 워크가 같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그 오프스에서 워크가 파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 좀 힘들겠죠.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면 이제 새로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자, 65쪽. 이 문제에 지금 여기가 맨 앞 중에서 C를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73. 라틴어의 성적 구분. 라틴어 성적 구분 궁금하죠? 숨마 쿰 라우데. 이게 이제 최우등상입니다. 숨마 쿰 라우데. 마그나 쿰 라우데. 우수. 그죠? 그 다음에 쿰 라우데. 우등. 베네. 좋음. 잘했음. 베네. 5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 전부 잘했다는 거겠죠. 그 우리의 이제 우리의 존재하던 수미양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래는 아시죠? 일본에서 유래된 거고, 그게 이제 사무라이들이 이제 적들의 목을 얼마나 많이 베어왔느냐에 따라서 많이 벤 사람 미, 양, 가 다 긍정적인 표현들입니다만은 거기서 유래된 거죠. 이제 제국시대, 일제 제국시대의 어떤 잔재입니다. 지금은 이제 수미양가로 판단을 안 합니다. 그죠? 씁쓸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그 단계도 여기서 유래된 게 아닌가. 라틴어의 단계에서 그 평가 척도에서 유래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74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인의 객관적인 평가가 나를 숨마 쿰 라우데 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숨마 쿰 라우데 라는 존재감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지 않아도 세상은 여러모로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보잘것없게 만드니까요.
그런 가운데 우리 자신마저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대한다면 어느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스스로의 또 무언가의 숨마 쿰 라우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칭찬은 고래를 또 춤추게 한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거는 전통적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제 살가운 이제 이런 판단에 굶주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자신이 잘났고 자신이 최고다 라는 것에 길들여져 있어서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근거 없는 뭐라 그러나요? 자부심, 근자감 뭐 그런 것들을 더욱더 조장하게 되는 부정적인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고. 80쪽 나는 공부하는 노동자입니다. 에르고 숨 오퍼라리루스 스튜덴스 에르고 숨 나는 뭐다. 그죠? 오퍼라리우스 이게 이제 오퍼레이팅의 어떤 옛날 형태겠죠. 중세 교육은 3과와 4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과는 3과목을 가르치고 4과는 4과목을 가르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3과에서는 문법, 논리, 수사학을 가르쳤고 4과에서는 산술, 기하학, 음악, 천문학 등을 가르쳤습니다. 중세의 교육 목표는 전인적인 교양인을 양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의 교육은 첫 단계로 문제의 정립, 곧 명제를 만드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리를 통해 그 명제에 접근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음 단계라고 보았고요. 이는 일종의 자기 표현의 훈련이었고 이를 통해 학문의 영역을 넘어 인생의 차원에서 궁극적인 논리를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와 목표와 나의 과정이 일치하도록 하는 훈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서양이 동이 같습니다. 그죠? 3과 4과라고 하는 거. 뭐 고전적인 어떤 서로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 이제 교양인, 그죠? 자유인, 문화인, 그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자유인, 교양인, 문화인을 양성하는 사람들, 교사는 또 노예였다는 거죠. 그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수한 그리스 문명을 라틴이 점령하고 이제 전수받는 과정에서 그리스의 이제 그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으로 로마 귀족들의 자제들을 가르치게 되죠. 노예의 신분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예 단계 중에서 이제 교사가 제일 고급 노예였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집니다. 지금도 선생님들이 노예죠. 학생들이 귀족이고. 자, 라틴어의 습관이라는 단어는 하비투스인데요. 하비투스에서 영어의 habit이 유래했고 이 명사는 하베오 동사에서 파생했습니다. 하베오 동사에서 영어 have 동사가 유래하고 영어 habit의 버릇, 습관, 그 다음에 의복이라는 뜻도 모두 라틴어의 그 근거를 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비투스라는 말의 유래가 재미있습니다. 이 명사를 살펴보면 습관이라는 뜻 외에도 수도사들이 입는 옷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수도사들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침 기도를 바치고 난 뒤 오전 노동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기 전 낮 기도를 바쳤어요. 점심 식사 뒤에는 잠깐 휴식을 취한 후에 뒤에 오후 노동을 하고 저녁 식사 전에 저녁 기도를 바쳤고요. 저녁 식사가 끝나면 잠깐의 휴식 뒤에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일괄적으로 잠자리에 들었고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입는 옷 아비투스에서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한다는 의미에서 습관이라는 뜻이 파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옷에서 유래된 이런 말들이 많아요. 웃깁니다. 그죠? 근데 그 옷은 또 그 색깔에서 유래가 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뭡니까? 환유와 은유가 같이 작용을 해서 의미를 이제 생성해 나가는 그런 재미있는 과정을 이제 보여줍니다. 네. 갑치노도 이제 수사들의 어떤 그 옷에서 파생된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색깔을 의미했고, 그러다가 이제 커피의 카푸치노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 스님들이 있는 그 가사도 아마 같은 뜻일 겁니다. 그죠? 가사도 이제 뭐 그러한 그 색깔, 황토빛, 오렌지, 뭐 어떤 그런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서 이제 스님들의 옷, 그런 것들이 유비적으로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오로가 신자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분들을 위해 간략히 바오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로, 그는 유대인이었고 당대 유명한 유럽 유대인 랍비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게다가 엄격한 바리사이파이자 그리스도교의 박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체포하러 가던 중에 예수를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하고 완전히 회심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름을 사울에서 바오로로 바꾼 뒤 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돌며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가 유대교를 비방하고 선교 여행 중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율법을 중요시했던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그는 배신자와 같았고, 그들은 군중을 선동해 바오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은 이 사태가 폭동으로 번질까봐 두려워 바오로를 체포해 급히 카이사리아로 호송합니다. 카이사리아에서 2년 가까이 보낸 바오로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 그 후에 로마로 보내지는데요. 로마서는 바오로가 로마에 보내지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지금 이제 지금 이제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왜 이름이 두 개인가? 사울, 바오로. 그래서 이제 계명을 했다는 뜻은 사람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의 어원과 바오로의 어원도 좀 밝혀 주었더라면 좋았겠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줄을 붙이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기회가 되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오려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이 지금의 신학을 세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회심하면서 메타노이아 뭐 회개하라 이 말이죠. 그게 회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제 뭐 간질 뭐 환자였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무튼지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자, 올가미를 씌우려고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들이 예수에게 보냈다. 그들이 예수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이 진실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과연 선생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신의 길은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는 그들의 위선을 알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보여다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는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었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신의 것은 신에게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에 대해 매우 감탄하였다. 꽤 엄청나게 이거 뭐 중요한 대목이죠. 요한 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 복음서에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은 예수를 거짓으로 찬사한 뒤 세금에 대한 질문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어떤 답을 하든 나쁜 답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 당국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세금을 내라 하면 백성의 반발을 사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그 동양의 화두가 그죠? 이렇게 변화된 형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종의 화두죠. 그래서 뭐 이제 선문답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의미를 다 깨달을 수 있었다. 뭐 굉장한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보아집니다. 이게 이제 뭐 후대에 만든 이야기이겠죠. 현실적인 이야기. 실제로 다큐라기보다는 아무튼 멋진 그 초논리의 어떤 극복이죠. 멋있습니다. 정말. 116에 그럼 잠시 이 문장의 문법을 살펴볼까요? 도우트데스에서 도우는 주다라는 의미의 달의 동사의 직설법 현재 단수 1인칭입니다. 라틴어는 주어 없이 도 동사 하나만으로도 문장이 가능한데요. 도는 나는 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1인칭 직설법 단수 도. 이 동사를 설명할 때면 꼭 빠뜨리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경상도 출신인 분들은 이 동사를 절대 잊을 수 없을 거라는 건데요. 경상도 사투리에서 뭔가를 달려고 할 때 좀 더 라고 하죠. 라틴어의 도 동사도 그런 의미거든요.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데 모두들 웃습니다. 그 다음 우트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우트는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사이자 접속사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트는 영어의 to 부정사 용법의 to와 같은 기능으로 보면 되고 예전, 기능, 의무, 결과 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des는 제1강 라틴어로 말한 것을 무엇이든 고상해 보인다에서 예로 든 도 동사 활용표를 떠올리시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des는 도 동사의 접속법 현재 단수
2인칭이기 때문입니다. 도 우트 데스. 내가 주기 때문에 내가 준다. 도 우트 파키아스.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준다. 이 네 가지 도식은 모두 상호계약의 그 기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쌍방 간의 성실한 의무 이행이 계약 체결 때뿐 아니라 계약 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